저는 소개받은 김호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 부탁을 받았을 때 그냥 조그만 데서 한 3, 40명 강의실 제가 원래 늘 하던 데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선뜻 한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저를 볼 줄은 모르고 그래서 조금 또 이렇게 큰 강의에서 하기는 또 저도 강의를 오래 해왔지만 오랜만이어가지고 조금 떨리는데요. 하여튼 주제도 또 뭐 예외라고 하는 조금 특별한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뭐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늘 예외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아주 예외적인 그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조금 역사학자에게 예외란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좀 풀어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조선시대 살인사건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살인사건과 관련된 고문서들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역사 연구라 그러고 조선시대 연구라 그러면 되게 세종대왕을 연구하거나 뭐 정조임금을 연구하거나 정치사를 연구하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살인사건 연구라 그러면 일단 그게 좀 이상하고요.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료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예외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로 오늘은 그런 또 제가 전시대 살인사건 연구를 하면서도 또 살인사건 관련된 특별한 케이스, 뭐 살인이라고 하면 뭐 살인과 관련된 일들은 굉장히 많은 뭐 여러 가지 폭행이라든지 뭐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또 도래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에 관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료가 예외적인 자료인데 거기다가 또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자료도 더 예외적인 그런 자료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전시대에 관련된 사건들을 어떻게 연구하냐면, 그 당시에 이런 문서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이게 물론 이거는 지금부터 한 100년 조금 남짓한 그런 자료들인데 유서예요. 한 부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서거든요. 이제 이런 유서들이 사건 보고서에 같이, 사건 보고서는 거만이라고 하는데 거만 사건 보고서에 첨부가 돼서 이렇게 다 유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자기가 자살하면서 남긴 그런 유서를 읽어보면 어떤 부인이 왜 이렇게 죽게 되었는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역사 연구자들은 이런 자료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제 탐구하는 재료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서 자료들이 지금 이 경우에는 한글로 쓰여진 문서인데요. 저 정도로 문서를 쓸 수 있는 분이면 그래도 교육을 좀 받은 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일지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런 자료를 남기고, 사또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저런 문서들, 남아있는 문서들을 다 수습해서 그 보고서에 남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제로 19세기에 그려져 있는 살인사건 검시 장면들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왼쪽 거하고 오른쪽 것들이 이제 하나는 아마 한성부에서 검시를 하는 장면을 그렸던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왼쪽 거는 저 칼라로 되어 있는 거는 평양에서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 뭐 그런 그림들인데, 저렇게 반드시 이 앞면하고 뒷면을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시신들을 조사하고, 또 저런 바가지에 이제 특별한 액체를 이용해서, 저 뭘 것 같으십니까? 저기 시신을 닦는 액체인데요, 저게. 지금 같으면 알코올로 닦겠지만 그때는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로 시신을 닦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 뭘로 그냥 맹물은 아니거든요. 저게 뭔가 시신이 잘 닦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조엽수라고 하는 천연 이렇게 등나무 열매 같이 콩처럼 이렇게 긴 등나무 열매 같은 걸 끓이면 미끄덩미끄덩한 물이 나와요. 조협 나무 열매라는 게 있는데 그 놈을 끓이면 이제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조선시대 때 비눗물이라고 그래요. 그 물을. 그래서 이제 그게 비눗물이라는 게 그렇게 미끄덩미끄덩해서 사람의 몸을 닦거나 뭐 신체를 닦는 데 쓰는 물을 비눗물이라고 그랬는데, 서양 사람들이 가져온 소프를 보고 이게 잘 닦이니까 그걸 비눗물이라고 한 거. 그래서 비누가 된 거거든요. 원래 저 물이 비눗물이에요. 그래서 저런 걸 시신을 닦고 하는데, 뭐 하여튼 저런 특별한 재료들을 가지고
그 사건을 조사하고 또 사건은 이런 그 조선시대 때 무언록이라고 하는 시체를 검시하거나 또는 이제 할 때 그 지침서로 썼던 이런 책들을 가지고서 시신을 닦고 조사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자료들이 남기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런 거만들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현장에서 범인들이 사용했던 칼이라든지 나무 몽둥이라든지 뭐 죽창이라든지 또 저쪽 맨 오른쪽 거는 등잔대가 이제 부러진 걸 표시한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또 흉기들이 이제 수습이 되면 또 이제 그런 수습된 것들을 가지고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런 문서들이 다 남아 있고 저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선시대 삶의 이제 흔적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뭐 그런 그 정사를 다루고 있거나 아니면 정치사를 다루고 있거나 혹은 뭐 국정의 중요한 파트를 다루고 있는 그런 연대기 자료들에 비해서 이런 자료들은 이제 옆집 아저씨들의 이야기고 아주머니들의 이야기고 이제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이제 특별하기도 하고 그동안 전혀 발굴되지 않은 특별한 자료들인데요. 이제 이런 특별한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제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런 범행 장소가 묘사되기도 합니다. 요즘에야 카메라도 좋은 게 있고 뭐 캠코더도 좋은 게 있어갖고 다 현장을 녹화하겠지만은 조선시대 때는 다 현장에 가서 그리거든요. 서리들이 이제 가서 그리는 건데 목을 맨 현장이고 그 목을 맨 줄이 저렇게 다 이제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다 현장에서 남기도록 되어 있고 보고서가 남겨 있어서 지금 저런 것들을 읽고 역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 구덩이 그 물이 담겨져 있는 구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림 솜씨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그게 잘 표현은 되지 않지만 하여튼 어쨌든 저게 물이 이제 담겨 있는 구덩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검시를 하고 나서 현장에 관련된 사건 관련자도 다 잡아다가 동원해서 신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 서리가 받아줬고 지금 사또가 이제 질문하고 여기 관련자들이 이제 그 신문하고 그래서 그 신문 내용들이 또 적혀 있어서 그 신문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또 뭐 그 저간의 사정들을 알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런 거만이라고 살인 사건과 관련된 이제 특별한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작성된 그 거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보시면은 한문으로 이제 돼 있지만 중간 중간에 이 이두가 섞여 있어가지고 어수는 말하자면 한글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콩글리시죠. 그러니까 저게 아주 막 지금 뭐 제가 모욕해갖고요, 뭐 제가 때렸는데 막 이렇게 이제 막 구술하고 있는 거를 어쨌든 정리해서 이 한문으로 그 작업을 하려면은 한문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 영어로 다 옮겨줘 보라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자는 한자를 쓰고 위두를 섞어 갖고 이제 콩글리시식으로 막 쓰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저게 지금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중간 중간에 이제 이두가 섞여서 이제 저런 문서들을 가지고 이제 그 조선 시대를 이해하는 그런 이제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많이 남아 있고 또 전국 대학 도서관에 조금씩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 조선 시대 민중들의 삶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도래라고 하는 시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무고하는 그런 특별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일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 지금 조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정치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그리고 또 대학 다니시면서 수도 없이 국사 수업을 많이 들으셨고 조선시대는 성리학 나라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의 정치 계획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게 사람들 뭐 삼강오륜 가지고 사람들을 뭐 이렇게 그 다스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하고 이제 조선시대 여행을 떠나시는 건데요. 조선시대 여행을 떠나려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 시스템을 기획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조선시대를 사실은
여행할 수가 없어요. 이 조선시대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성리학이라고 하는 정치 이념 혹은 종교 이념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철학적 토대 위에서 구축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성리학 사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성리학이라는 게 뭘까 이런 거를 막 그냥 제가 쭉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좀 심심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정리된 이야기를 그냥 쭉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원래 이제 저는 한 4, 50분 계시면 4, 50분 정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오늘 텍스트 한 장씩 나눠드렸잖아요. 이제 요거 이제 같이 읽고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제가 막 내려가서 막 질문도 하고 싶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막 주무시려고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깨워드려야 되고 지금 저녁 드시고서 약간 이제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막 저녁 먹고 왔더니 제가 막 이제 약간 혼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정신을 차리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주무시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막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이제 그러고 싶은데 제가 오늘 이 명론이라고 하는 연암 박지원의 글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글을 짤막하지만 앞뒤로 이제 이 짤막한 글인데요. 이 글을 통해서 이 조선 사회가 그 계획하고 있었던 정치 기획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소재인 것 같아서 뭐 이런저런 걸 막 찾아보고 뭐 퇴계 선생님이 뭐 누구랑 기고봉 선생이랑 나눴던 4단 7정론 이런 거를 읽어드리면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고온하고 막 머리 막 아픈 그런 얘기들만 잔뜩 있고 그럼 뭘 읽으면 조선 시대를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 막 고민하다가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글이 그래도 이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같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갖고 왔어요. 이 글을 통해서 연암의 글도 한번 맛보시고요. 연암 박지원 글이 좋거든요.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필이 오시면은 이걸 토대로 해서 연암 박지원 글 전편을 다 읽으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도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 연암은 우리나라 문호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연암 박지원 뭐 대단한 학자이면서 문호다. 근데 저도 교대에 있어서 교사들을 길러내지만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책 제목하고 저자는 많이 알아요, 학생들이. 근데 정작 읽은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경목요결 뭐 이런 거 듣고 막 연암의 뭐 연암진 뭐 허생전 이거 하지만 실제로 읽어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고 물으면 또 막상 이렇게 잘 모르는 이제 이게 제가 보면 한국 이게 교육이 좀 그런 면에서 이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알아요, 실제로. 한국 학생들 보면은 막 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잘 주워 섬기는데 내용을 또 이렇게 깊이 물어보면은 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 고전의 한 구절을 잘 읽어가면서 이걸 통해 갖고 조선 시대를 한번 이해해보고 그걸 또 가지고서 한번 이 조선 시대 살인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하는 소재로 삼을까 합니다. 그래서 명론이라고 하는 이 글을 번역된 글을 가져왔습니다. 한문으로 된 글을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고전 번역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고전을 주로 번역하시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번역본이 뭐 당연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 번역본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지금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페이지를 한 5분 정도만 제가 시간을 드리고 5분 정도 그냥 눈으로 쭉 한번 읽으시고요. 제가 연암 선생이 왜 이 글을 썼을까 하는 것을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 중심으로 한 두 분에게만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잠깐 이 글을 그러면 한 5분 정도 앞뒤 페이지 한 2, 3분씩 한 5분 정도 그냥 눈으로 읽으시고 저랑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뭐 제가 수업 시간이면 더 시간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지만 이게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명론을 같이 한번 이 명론 한번 읽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거 눈이 밝으신 분들은 연암이 이 글을 누구를 위해서 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암은 이 글을 여기 지금 연암이 이 글을 읽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 글 안에 들어있거든요. 혹시 찾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연함이 이 글을 읽기를 바라고 이 글에 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뒤쪽에 보면 어떤 이라고 혹시 찾으셨나요? 어떤 이. 예, 그 어떤 이가 바로 연함이 이제 이 글을 읽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인데요. 눈이 밝으신 분들은 그걸 찾으셨을 거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연함이 이제 이 글을 쓴 이유를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면서 같이 저랑 한번 보겠습니다. 천하는 텅 비어 있는 그릇인데 그 천하가 유지되는 것은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무엇으로 유도하냐면 욕망이고, 욕망은 무엇으로 부지가 되냐면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름은 명예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뭐 무서운 형벌이라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람들을 그 다스리게 하는 그 방법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명예에 대한 욕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알게 함으로써 정치 질서를 잡게 하는 그런 정치 기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도 제일 오늘날에는 정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사실은 법을 가지고 정치 질서의 최후 수단으로, 뭐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대라고 한다면, 조선 사회는 법보다는 일종의 명예 같은 거, 이름을 가지고 정치 질서를 기획했다고 하는 점에서도 오늘날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이제 왜 연함이 이런 글을 썼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흩어지기 쉬워서 어떤 것도 무리질 수 없는데 이름으로 붙잡아둔 것이고,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부끄럽게도 할 수 있고 또 사람을 권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장록으로도 선을 행하는 자에게 두루 다 상을 줄 수는 없지만 군자는 이름으로 선을 행하도록 간장할 수가 있고, 온 세상의 형벌로도 악을 행하는 자를 모두 징계할 수는 없지만 소인은 이름으로 부끄럽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명예욕을 갖게 하려고 했을 때 이런 정치기획의 방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누굴까요? 첫 번째로 그런 명예라고 하는 일종의 명예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정치 질서를 북돋으려고 했을 때 여기에 제일 큰 저항 요소로 나오는 사람들이, 첫 번째 나오는 1페이지의 맨 아래에서 첫 번째 있는 패러그래프에 있는 무릇 천하의 재앙 중에 담담하여 욕심이 없는 것보다 더 참담한 것은 없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연함에 생각하고 있었던 명예욕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려고 했을 때 명예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명예 그거 개나 주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으면 이런 정치 방법, 이런 생각은 먹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명예 그 있으나 마나고 나한테는 그거 뭐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연함이 생각했던 이 정치 계획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함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천하에 담담하여 욕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연함이 생각하고 있었던 정치 방식에 대항할 수 있는, 말하자면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걸 다시 읽으면 어떨까요? 연함 시대에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료를 가지고서 그 조선 시대에 연함이 명이라고 하는 정치 수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질서도 잡게 하고 뭔가 북돋고 하려고 했을 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뭐 아무 관심 없으니까 마음대로들 하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적어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함이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렇게 욕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옛날부터 고대의 제왕들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세속적인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부여함으로써 그들에게 그래도 명예욕을 갖고 인간으로서 부끄러움을 알고 그렇게 이제 살도록 하는 장치들,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 왔다는 얘기를 누누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이 없어가지고 담담하고 이런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 아래 나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뒷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거기 그 사람들은 어디 나오냐면 1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서 넷째 줄에 있죠. 그러나 한결같이 나아가기만 하고 물러날 줄 모른다면 천하의 재앙 중에 또한 태어나야 부끄러움은 더 참담한 것은 없다. 이건 뭐냐면 명예 그거 내가 다 먹을 거야. 그 이제 내가 그냥 몽창 먹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 명예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뭐 그러거나 이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명예를 자기가 독식해갖고 내가 다 먹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고 늘어나면 지금 연함이 사용하는 이 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치익을 하려고 했을 때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것들을 알았던 고대 제왕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선왕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비단에다가 옥을 추가함으로써 고상한 품성을 양성하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이래로 여러 가지 장식품으로만 쓰이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옥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더 이상 부리지 않는 고상한 품격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독식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욕망을 억누르고 스스로 자제하고 스스로 조절해서 더불어서 이렇게 그런 부들을 나누려고 하는 인간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상당한 군자이고 상당한 대부이고 상당한 양식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줌으로써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 사실은 이제 그런 말은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다시 그럼으로써 명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이 정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함은 이 명이라는 걸 가지고 정치를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이 욕심도 하나도 안 부리고 이런 사람들도 문제고, 그보다 더 문제는 이제 욕심을 너무 부린 사람들, 이런 사람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사실은 선왕이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북돋는 방식들을 만들어 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연함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이 페이지를 읽어보시면 사실은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연함의 정치 계획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이제 보시면 그 어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이가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시죠, 같이. 어떤이가 말하기를, 그 2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어떤이가 말하기를 의라는 이름은 공평하고 정대하나 명이라는 이름은 이기적이고 천박하다. 그대의 논법대로 한다면, 연함 당신의 주장대로 한다면 천하 사람을 다 몰아서 위선을 행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주장을 어떤이가 합니다. 이 어떤이의 주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은 명예욕을 위해서 무언가 선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은 다 그 순간 위선을 조장하게 될 뿐이고, 실제로는 그게 순선한 어떤 마음의 동기로부터 선한 동기로부터 나와서 그 결과까지 선한 결과에 이르는 그런 완벽한 선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부족하다. 당신이 주장하는 방식은 결국은 위선자를 양산해내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연함이 비판하고 있는 바로 조선시대의 아주 정통적인 성리학자들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리학자들의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순선한 선을 잘 활용해서 그 결과까지 아주 선한 행동으로 이르는 그런 것들만이 진정한 인간의 선한 행동이고, 연함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일종의 꼼수 같은 거다. 나는 그렇게 명예욕을 막 부추기고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칭찬 좀 받아 먹으려고 혹은 또 남한테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런 명예욕에 이렇게 부추겨져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위선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연함에게 이 비판을 가했던 이 어떤이의 정치 철학이 이제 어떤 것인지 이제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조선 시대의 정치 기획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이가 말하고 있는 정말 그 근본에서부터 동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아주 선해서 이리관지 선한 행동만을 선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 성리학자들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이 주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주자학의 정치 계획을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자가 자신이 이 정치 계획을 세우면서 주자가 이 고대 공맹의 어떤 유학을 다시 이렇게 중세, 송대 리메이크하면서 리바이벌하면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고대에는 귀족들 중심으로 이제 그 지배층 중심으로만 좀 계몽하고 교화할 필요가 있었지만, 주자의 기획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천자 이지어 서인에 이르기까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덕성을 다 회복하는 것을 주자가
정치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자의 정치 개혁은 굉장히 혁신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배층 일부의 어떤 정치적 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민들의 정치적 덕성을 다 회복하겠다는 그런 엄청 야무진 정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리고 그분이 그런 정치 계획을 세웠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던 텍스트가 바로 잘 아시는 사서 중심의 텍스트입니다. 그건 이제 고대의 여러 텍스트들을 사서라고 하는 간단한 텍스트로 이제 압축하면서 그걸 가지고 모든 인민들의 덕성을 회복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주자가 공들여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공들여서 텍스트 주석을 달고 설명을 달고 했던 것이 대학이라는 책입니다. 예, 잘 아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렇게 사서가 다 중요한 텍스트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학은 주자께서 굉장히 공들여서 이제 주석도 달고 해설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이 대학이라는 책의 첫 챕터를 딱 열어보면, 혹시 대학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서를 다 이름은 다 아시고 그렇지만 읽어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책 제목도 읽으시지만 또 들으시지만 그 내용도 깊이 있게 한번 다들 그 대학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 첫 챕터를 딱 열어보면 대학의 삼강령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주제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잘 아시는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대학 지도는 제신민하며 대학 지도는 제지어지선이라, 이런 중학교 한문 교과서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이제 제가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대학의 기획이자 주재학 기획을 잘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학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제명명덕한다. 있을 제 밝을명 덕덕, 명명덕에 있다. 그걸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한다. 그걸 한번 해보시죠. 주무시려고 그러는 이제 분들은 뒤에 있는데 제가 앞에 있는 분들 애꿎게 괴롭힘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먹고 오면서 그 앞에 있는 분에게 대학 지도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이다, 이렇게 하는, 제명명덕한다. 그건 뭐냐면 명덕,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덕이고 그 앞에 있는 명은 동사명이니까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 큰 공부라고 하는 것, 주자학의 정치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 그게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해석한 다음에 다 안 것 같지만 실은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그 명덕은 뭘까요? 밝은 덕이란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맹자 이래로 여러분들이 맨날 교과서에서 배웠던 맹자 성선설, 순자 성학설 이렇게 하면서 맨날 교과서에서 외웠던 그 내용을 잘 압축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맹자가 주장했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선하다라고 하는 것. 그 선하다는 얘기는 그 도덕적 본성이라는 게 인간에게 다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도덕적으로 선한 자산을 다 갖고 있다고 전제하는 정치계획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인간에 대한 희망가죠. 지금 21세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래도 한두 분 계시고, 저도 인간이 선하다고 손 들을까 하다가 이렇게 내리는, 이게 인간이 선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 심지어는 외국의 유명한 학자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을 써갖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말을 우리가 숱하게 들어오고, 그럴 정도로 인간이 선하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정치 전제로 깔고서 정치 계획을 했다는 점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전제, 그리고 그것을 잘 이렇게 발현해 내므로써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든 질서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맹자 계열의 학풍을 리메이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자가 말하는 인간의 선한 덕을, 순선한 본성을 잘 이제 밝히는 겁니다. 그게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자학 공부를 하면, 성리학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선한 덕성을 잘 닦아야 됩니다. 수신을 해서.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주어져 있는 선한 본성들을 잘 나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거기서 공부가 멈춰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공부는 뭐냐면 대학 지도는 제 신민입니다. 새로울 신자에다가 백성민자를 쓰잖아요. 그거 잘 아시는. 그래서 신민이라고 하는 백성을 새롭게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 뜻을 조금 더 풀자면 백성을 새롭게 한다. 백성을 목욕시켜 주거나 뭐 세수시켜 주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기본적으로 나의 덕성을 잘 닦았는데요. 내가 나의 덕성을 잘 닦았는데 주변을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변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 부정부패를 일삼고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부도덕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똑바로 살아라 인간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제학에서 말하는 두 번째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주제학은 기본적으로 나 혼자 잘 뭐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서 나의 덕성을 잘 닦고 갖고 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거야. 이걸로는 주제학의 정치 계획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제학이란 항상 어떤 거냐고요? 자기의 덕성을 잘 닦고요. 그 다음에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덕성이 잘 제대로 닦였는지를 늘 감시해야 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오지랖이 엄청 넓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제학 전통에서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잘 살고 있는데요. 자기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아요. 항상 주변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잘 살지 못하고 있다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돈 받아 먹으면 안 되지.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갖고 책임 의식을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 사람을 돌아봤는데 저 인간이 나보다 이게 좀 잘 못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일 처음에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똑바로 살아라 인간아 이렇게 얘기할 만큼 나의 도덕적인 수준 이게 지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내가 또 나의 덕을 닦아야지 하면서 막 자기 덕을 막 닦을 거거든요. 막 자기 덕을 닦아요. 그러다 또 주변을 보면 주변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또 얘기하겠죠. 조금씩. 얘기도 하고 자기가 또 남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더럽게 나쁘겠죠. 이제 자기가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남한테 지금 들으면 이게 내 뭔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자신의 덕성을 닦고 서로 상호 감시하기 서로 감시란 말을 조금 쓰면 좀 뭐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푸코 같은 사람들은 뭐 하나의 파놉티콘에서 이렇게 뭐 전 세계를 전 인민들을 감시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주제학이야말로 진정한 멀티 옵티콘이죠. 진정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감시망 시스템에서 상대를 감시하고 나를 감시당하면서 서로를 감시한다는 말은 좀 어이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렬하게 갖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세계가 점점 더 덕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계는 지선한 세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주제학이 기획하고 있는 정치 기획입니다. 동아시아의 시민사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러한 공동체적인 상호 격려와 상호 감시와 상호 책임의식 속에서 강력하게 살아오던 이 공동체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몽창 무너지고 이제 그냥 뭐 혼자 그냥 살고 있잖아요. 뭐 옆집에 누가 왔는지 뭐 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이제 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주제학의 이토록 엄청난 상호 이렇게 격려 시스템 속에서 살아와서 너무 피곤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나온 어떤 말처럼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뭐 나한테 신경 끄고 너나 잘하세요 이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서로 사실은 격려하고 이제 이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신의 덕성의 부재라든지 자신이 누군가에게 덕이 부족하거나 혹은 사회에서 요망하는 어떤 윤리적 수준에 못 미쳤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잘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그럼 연함의 주장은 뭘까요? 연함의 주장은 그런 주제학자들 너희 말이 맞다. 너희 말처럼 하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본성의 선함으로부터 나오고 상대의 선함을 기대하고 우리 서로 선해져 가지고 정치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이 공동체, 정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 목표까지 도달한다면 이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계에 이제 말하자면 이기적인 욕망이 끼어들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이 끼어들고 거기에 선을 가장해가지고 칭찬받으려고 선을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바로 주제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진정한 아름다운 세계는 훼손되기 마련이고, 그런 틈 속에서 그래서 지금 연암이 말한 것처럼 야, 지금 명예욕을 우리가 조금 부추겨갖고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또 명예를 알게 해갖고 이 세계의 질서를 좀 부여하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에 아주 근본주의적이고 아주 정통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는 성리학자들이라면 야, 그거는 위선을 부추길 것 같아서 내가 좀 걱정되는데 연암 너의 방식은,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18세기에 가면 연암이 생각하기에 야, 지금은 당신 말대로 그렇게 아주 뭐 근본에서부터 아주 선한 마음을 이끌어내갖고 상대의 선함을 희망하고 우리 서로 선해져 가지고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근본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생각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쓰는 방법, 즉 명예욕을 약간 부추기지 않은 거, 그거는 당신이 그 어떤 이가 생각하기에 약간 위선을 조장할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이 방법을 써야 지금 되지. 지금 세상이 너무 나빠졌거든.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연암에게. 그럼 연암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정치 계획도 사실은 어떤 이가 생각하는 그 방법하고 같아요. 그러면서 연암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린 연암을 뭐로 배우셨습니까? 실학자라고 배우고 국학자라고 배우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구절 한 구절만 읽어봐도 연암이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이가 생각하고 있는 성리학적 정치 기획의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다 느끼실 거예요. 연암도 기본적으로 성리학자 그 어떤 이가 말하는, 그래, 그 근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조금의 사심도 없고 조금의 어떤 이기심도 없이 하나 이렇게 충만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참 좋겠어.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연암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연암은 뭐라고 했나요? 그 맨 이 페이지 마지막에 가면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같이 한 구절만 읽고 가겠습니다. 만약 천하 사람들이 모두 다 군자라면 또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름에 대해서 힘쓰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뭘까요? 바로 연암도 그 어떤 이의 반박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거 안다 나도 네가 말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군자고 그런 마음, 아주 그런 초심을 다 갖고서 이 선한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내가 뭘 걱정하겠느냐.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거든. 그게 연암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세기 후반에 와서 약간의 위선이 염려된다 하더라도 명예라는 것, 또 부끄러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치 기획을 조금 더 해보는 것, 이것이 그래도 최선은 아니겠니? 이 정도의 융통성은 보여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연암의 주장입니다. 그럼 실학자라는 건 뭘까요? 그 정도의 융통성을 주제학자들한테 요구하는 자들이에요. 완전히 무슨 주제학으로부터 벗어나고 막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주제학적인 사유세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너무나 근본주의적이고 너무나 지나치게 엄격한 지금 정치 계획을 고집해 갖고는 지금 이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제는 융통성을 조금 발휘할 때다. 왜냐?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걸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거든. 이런 것이죠.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인간의 위선과 사악함과 인간이 정말 여러 가지 면들이 조선 후기에 이렇게 이제 뿜어져 나오고 있는 사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즈음에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하나의 일화를 제가 약간 극적으로 조선 후기에 벌었던 사건 하나를 조금 더 극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른바 도래라고 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텐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연암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약간 살을 붙여갖고 만든 이야기긴 하지만 조선 후기에 상당히 유행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민중세계에 퍼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제 지어서 강원도의 김선달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김선달이
아주 논팽입니다.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냥 놀고 부인 등쳐먹는 그런 아저씨인데요. 부인이 이런 김선달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부인도 이제 지친 것 같습니다. 김선달이 이렇게 보니까 부인이 동네 이장님하고 썸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김선달은 자기가 평소에 일하지 않고 부인 등쳐먹고 있는 건 생각지 않고 부인 이게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마누라, 내가 그동안 자네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내가 이제 장사를 가서 돈을 왕창 벌어올 테니까 자네는 집에서 일을 좀 잘하고 있게. 내가 가서 이제 돈을 좀 벌어오겠네 하면서 돈을 뭐 이렇게 주섬주섬해서 장사를 나가는 척하면서 마을 이제 낮에 아침에 나가고 낮에 이제 주말에 가서 그냥 시간을 막 죽이면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시간만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김선달은 어떻게 했을까요? 뭔가 이 부인의 불륜을 의심하던 이 김선달은 장사를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집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서 문을 확 열어 제낀 거죠. 이제 확 열어 제끼니까 부인이 방 안에서 갑자기 깜짝 놀라서 우당탕 튀어나오거든요. 아이고 당신 말이야 저 장사를 간다더니 어떻게 집에 왔어? 아 내가 지금 장사를 가려고 한참 걸어갔는데 전대를 놓고 왔단 말이야. 돈을 가지러 다시 왔네. 그래서 방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장님이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장님은 왜 우리 방에 이렇게 누워 계시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야. 부인은 막 당황해갖고 이제 부엌에서 막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말이야 그 장사 떠난 다음에 나 일하고 있었는데 이장님이 저 길을 지나가시다가 막 갑자기 우리 집에 와서 물 한 잔 달라고 목말르다고 물 한 잔 달라고 해서 내가 물 한 잔 드시기보다는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걸리 한 잔 드렸더니 술이 약하셔갖고 그냥 주무시고 계시네. 이제 부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김선달 그럼 그렇겠지 뭐 우리 부인이 뭐 그렇지 않겠지 뭐 이러면서 부인은 막 이제 부엌에서 막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김선달이 방에 들어가니까 벌써 이장님은 이제 딱 대자로 이제 뻗어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이제 거사를 버리고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선달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장님의 허리춤에서 끈을 쭉 풀어가지고 목을 팩 졸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엌에 있는 부인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아유 여보 큰일 났어. 이장님이 주무신다고 했잖아. 근데 뒤졌어. 죽은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이장님이 죽었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사또한테 가서 알려야 되겠어. 이장님이 돌아가셨네. 내가 가서 고발을 해야 되겠어. 신고를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부인이 부엌에서 뛰어나면서 이장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근데 남편이 사또한테 알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부인이 다리를 딱 잡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사실은 이러지 내가 잘못했어. 이 사건을 덮어만 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앞으로 충성을 다할게. 했더니 김선달이 속으로 웃으면서 그렇지? 당신이 잘못한 것 같지? 그러면 내가 이장님 여기 죽은 것을 내가 사또한테는 알리지 않겠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몰래 뒷산에다 묻어야 되니까 자네랑 나랑 그럼 오늘 이것을 뒷산에 묻도록 합시다. 내가 오늘 뒷산에 가서 망을 보고 있을 테니까 자네가 이장님을 업고 산으로 올라오는데 혹시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발각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러면은 잽싸게 업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한 거죠. 김선달이 이제 산에서 이렇게 오는데 부인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이장님 시신을 업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김선달이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만 그러는 거죠. 부인이 이제 아이고 하면서 이제 다시 업고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를 한 7, 8번 한 거죠. 이제 부인은 이제 기진맥진해갖고 이제 어떻게 이제 뭐 할 수도 없고 그 김선달을 위해서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 마누라 이제 아주 나한테 죽었어 아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누라를 골탕 먹이고 그래서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마누라 오늘 왜 이렇게 산에 다니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네. 자네가 오늘 나랑 이걸 묻었어야 되는데 묻을 수가 없네.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제 나도 이제 힘이 다 빠져갖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제 김선달 부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선달이 어떻게 했을까요? 옳거니 내가 자네를 너무 사랑하지 않나. 내가 이 이장님 시신을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나만 믿어라 이렇게 한 거죠. 부인이 이제 그냥 김선달한테 아이고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김선달이 시신을 얻고 어떻게 했을까요? 시신을 얻고 그 동네에
김판서 댁으로 갑니다. 김판서는 그 동네에 아주 그 권세가 있고 뭐 돈도 많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판돌이라고 뭐 해가지고 자기 이름 판돌이 부르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밤이 어둑했을 때 그 김선달이 이 시신을 이제 엎고서 이장이 시신 엎고서 김판서 댁에 가서 문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판돌이 이 자식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자식 나와라 막 큰 소리로 막. 김판서가 그날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온놈이 자기한테 판돌이 이 자식 저 자식 막 욕을 해대면서 밖에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풀어가지고 노비들 니들 가서 저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머슴들이 막 달려나와가지고 온놈이냐 하면서 막 이제 어둠 속에서 막 우당탕 하고서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죠. 이제 시신이 픽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머슴들이 판서날이 이장인데 우리가 잡아오려고 그랬는데 뭐 몇 대 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픽 쓰러져 버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김판서 이놈들아 내가 그걸 데려오라 그랬지. 그 죽이라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그놈을 죽이면 어떡하냐 이장을. 어떻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항아리에다가 빨리 이거 좀 어떻게 해고 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빨리 큰 항아리에다가 이장 시신을 갖다 숨겨야 돼. 그걸 밖에서 김선달인 다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보고 있다가 문을 쾅쾅 두드린 거죠. 판서날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또 판서 오늘은 왜 이렇게 저녁 때 나를 부른 놈들이 많으냐. 이놈은 또 뭐냐 이제. 그러니까 뭐라 했을까 김선달이. 김선달이 옵시다. 제가 판서날이를 찾아온 이유는 오늘 제가 낮에 주막에서 술 한잔 먹고 있는데 이장님을 만났는데 판서날이를 마구 욕하면서 이 자식을 오늘 내가 밤에 가갖고 아주 그냥 죽여버린다고 막 아주 그냥 박살을 낸다고 막 이런 욕설을 하고 막 그러던데 이장님께서 여기 안 오셨는가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판서 이장이 여기를 왜 오나 이 밤에 여기 절대 그러냐. 분명히 여기로 오신다 그랬는데 제가 좀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일 없네. 여기 이장 여기 온 일 없네 이제. 여기 분명히 오신다 그랬거든요. 제가 좀 그랬더니 이제 김판서가 어땠어요? 김선달의 다리를 잡았어요. 김선달, 자네가 나랑 이 마을에 산지 몇십 년 되지 않는가. 사실 오늘 밤에 내가 잘라고 그러는데 온놈이 와가지고 막 내 욕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애들 좀 풀어가지고 저놈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몇 대 천대 죽었어. 이장이 죽었고 내가 지금 항아리에 넣어놨는데 이거 큰일 났어 이거. 김선달 자네가 나하고 살았던 그 우위를 생각해서 입을 좀 다물면 좋겠네. 김선달이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거 김판서날이.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사또한테 이 사실을 고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김판서 자네 나랑 산지 이 동네에 산지 내가 자네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일어나. 이게 왜 이러십니까 이거. 좋아한다고 이거 될 일이 아닙니다. 저를 지금 공범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김판서 자네도 알지 않나? 저 뒷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밭 그거 열마지기 그거 땅 좋지 않은가? 그걸 내가 자네한테 줄 테니 이불.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거 돈으로 저를 매수하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당장 가서 사또한테 제가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저 앞마다 저 앞들에 있는 논 그거 열마지기 그거 20 그래서 밭 열마지기 논 열마지기 20마지기 그거 내가 자네한테 줄 테니 그 입 좀 그거 이렇게.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거 왜 이러십니까? 그에 20마지기 그거 어떻게. 그럼 저 옆들에 있는 그거 그 밭 그 5마지기 그거 어떻게 좀 더. 그렇다면 제가 이제 김판서님하고 저하고 이 동네에 사는 그걸 정을 생각해서. 그런데 판서날이 이장님 시신은 그거 어디다 두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문제야 지금 내가 저 항아리에 넣어놨는데 저거 큰일 났어 저거. 그럼 판서날이 제가 판서날을 위해서 산 인생 아닙니까? 제가 판서날을 위해서 저 시신을 제가 처리해 드릴 터이니 논 20마지기만 더 이렇게 하죠. 알았네. 자네밖에 없네. 그래서 도합 몇 마지기예요? 하여튼 몇십 마지기를 문서를 딱 써가지고 김판서는 시신을 김선달한테 주고 김선달은 그 문서를 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시신을 엎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는 악하신 분들은 없으신가 보다. 김선달이 그 시신 없고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막 밤새 그런 사단을 벌이고 막 돈을 뜯고 돈을 챙겨가지고 문서를 챙겨가지고 새벽이 어스름할 즈음에 그 이장님의 시신 없고 드디어
이장님 댁으로 간 겁니다. 이장님 댁으로 가니까 이제 어스름 막 새벽녘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장님 부인께서 막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는 겁니다. 방 안에서. 이 인간은 말이야, 동네 일이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막 집안일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뭐 밖에 나와갖고 동네 일 막 새벽이 돼도 돌아오질 않고 뭐 이러고 있네. 막 이제 막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김선달이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서 여보 나 돌아왔어. 이제 이장님 목소리를 흉내낸 거죠. 그랬더니 그 이장님 마누라가 부인께서 아이고 뭐 또 새벽에 와갖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 아이 몰라 인간아 뭐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막 이제 이렇게 나 진짜 죽는다. 막 이렇게 한 거죠. 아이고 난 몰라요. 막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선달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문 앞에다가 예? 딱 만들어 놓고 우당탕 우당탕 소리를 낸 다음에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장님 부인이 아 인간 왜 안 들어와? 들어오라니까 문을 확 여니까 목을 매서 이장님은 죽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장님 마누라 부인이 아이고 인간아 내가 진짜 죽으라 그랬다고 진짜 죽는 막 이제 우는 거죠. 이장님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때 김선달 옆에서 보고 있다가 쓱 지나가면 마실 나온 척 하면서 예? 아니 근데 오늘 이 아침부터 이렇게 이장님 큰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셨는데 왜 이렇게 울고 계셔요? 아유 이 여보게 이 인간이 말이야 뭐 동네 일 너무 열심히 하고 막 집에도 안 들어와. 내가 어제 새벽에 들어온 거를 막 아유 나도 모르니까 막 밖에서 자든지 말대로 해. 그랬더니 죽었어. 이걸 어떻게 하나? 예? 김선달이 아이고 이장님이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비명에 이렇게 죽고 마셨으니 이거 어찌합니까? 동네 사람들 이장님이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네. 우리가 이장님을 위해서 성대한 장례를 치러줘야 되지 않겠나. 그 장례를 치르고 김선달은 60마지기 땅을 가지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김선달은 어떤 나쁜 새끼잖아요. 예? 이러한 김선달의 이야기가 이야기로만 있지 않고요. 실제로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실제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른바 간계들이죠. 간악한 마음들. 이 악을 위장하고 완전 범죄를 이루고 심지어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전에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남의 시체를 가지고 막 협박을 해갖고 돈을 뜯어내고 그걸 막 위장하고 이런 범죄들을 조선 사람들이 18세기에 목도하게 됩니다. 이건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전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 사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믿었고, 물론 거기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함이 발현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또는 방해하거나 해서 인간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할 것이라고는 희망을 절대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조선 내내. 그러나 이런 사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혹은 또 일부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죠.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성리학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또 아까 우리가 연암에서 읽었던 그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정말 처음부터 기본적인 선한 본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에까지 아주 순선했던 그런 사람들을 전제하고 그런 덕성들을 회복해서 정치 질서를 기획하고 있었던 이 기획, 이 꿈이 과연 계속 희망해도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일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의를 가장 강력하게 회의했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인간에 대한 약간의 희망과, 기본적으로 제가 조선 성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희망과 위에서 구축된 정치 기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을 인간이 이렇게까지 인간의 생명과 시체를 이용해서 남을 막 협박하고 무고하고 돈을 뜯어낼 것이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하고 차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간악한 관계들을 눈앞에 목도하고 나서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야.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일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일이라기보다는 매우 예외적인 일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 혹은 이제는 예외적이 아닐지도 몰라,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면모들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가 역사학자로서 그 대목을 딱 포착했을 때 그 무지막지한 사태를 목도한 그 당대 사람들 눈앞에 그런 사태를 바라보고 반응하는 방식들이 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늘상 얘기하듯이 뭐 술병에 포도주 반병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반병이나 남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반병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인간의 어떨까요? 그렇게 추악하고도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야 그래도 그건 매우 특별하고 그런 사람들은 매우 예외적이고 그런 것들은 그냥 없는 거야. 그건 그냥 걔가 아주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부터 아니야.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성리학자들이 전제하고 있었던 인간의 기본적인 정치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수정돼야 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연함은 어디에 속할까요? 오늘 이 글을 읽어보신 바에 의하면 연함은 여전히 그래도 인간에 대한 희망을 접지 않으신 분이죠. 예,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명예를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추악하고도 극악한 상태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연함 선생은 갖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주자학의 흐름 속에서 그런 인간의 희망가를 부르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함과 같은 학자들이 조선에 거의 대다수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사태를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 사람들이 그래도 믿을만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것은 뭔가 어떤 우리가 인간한테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네, 다산 정약용 선생을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연함 박지원도 배우고 다산 정약용 선생도 배우고 정조 임금에 대해서도 배우고 다 배우는데 다 그냥 실학자라고 말하고 이분도 훌륭하고 저분도 훌륭하고 저분은 뭐 농사를 강조했고 저분은 무슨 뭐 상업을 사실은 그 말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가장 그 시대의 철학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이 어떤 정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그런 정치 계획이 조선이 쭉 견지하고 있었던 정치 계획의 토대 위에서 어떤 말하자면 변주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연구가 거기까지 깊이 있게 가지를 못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당시에 여러 학자들의 스펙트럼을 사실은 잘 이렇게 녹여갖고 오늘 말씀드리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게까지 연구가 깊이 있게 아직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아도 왜? 그만큼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키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방아쇠 같은 그런 부분들을 탁 잡아내는 게 역사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지점을 탁 캐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자신의 속내를 다 말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살인 혹은 시체 이런 것들을 갖고 사람들을 막 협박하고 이런 살인사건, 특별한 살인사건에 주목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당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예외적인 일들 혹은 그걸 예외가 아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요즘 하는 비정상회담하고 비슷한 예외인 듯 예외가 아닌 듯 예외인 것이죠.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반응하고 했는지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어떻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져갔을까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주자학이 가지고 있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희망을 약간은 조금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산 선생은. 그러면 어떤 방법을 동원했을까요? 명예나 칭찬이나 선을 권장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혹은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식을 썼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다산 선생은. 그리고 그런 다산 선생의 약간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산 선생이 무슨 법가라든지 혹은 법을 동원해가지고 엄형을 이렇게 가하자고 하는 주작으로부터 혹은 성리학으로부터 이탈한 사람이라고 확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그 당시에
18세기 에도, 일본 에도를 보면 일본 에도의 정치가들은 진짜 인간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일본의 정치 계획은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악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정치 계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는 어떠냐면 굉장히 억압적이고 형벌이 가하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조선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은 인간에 대한 희망가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예, 조선 사람들처럼 인간에 대한 희망가를 이렇게 장렬하게 500년간 부른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런 것에서 오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인구자가 될 수 있어. 되지도 못하면서 될 수 있다.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동아시아에서 최고 높아요. 왜? 그런 희망가를 계속 불어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제가 거의 생각하기에 저도 뭐 일본 유학이나 중국 청나라 유학을 깊이 있게 공부를 다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조선 유학자들만큼 인간에 대한 희망의 노래를 부른 나라가 없어요. 이런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엄청 와악돼요. 참질 못해요. 자기를 상놈 취급하거나 매질을 해서 길들이려고 하거나 이러면 어떡할까요, 조선 사람들? 내가 말하면 말로 해. 말로 하면 너 다 알아들어. 이런 거죠. 말로 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명예를 알고 나 군자가 될 사람이야. 나를 매질하지 말어. 난 매질 안 해도 난 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조선 성리학의 기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 성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기획 때문에 사실은 조선이 계속 그 방향을 유지해 왔던 거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꺾을 수가 없이 해왔는데 이제 연암의 얘기는 뭐 그럼 다시 들어보면 뭘까요? 야, 그 희망가 그거 좋은데 조금만 우리가 융통성을 갖자. 이게 연암의 생각이고요. 다산의 생각은 그 좋은데 야, 좀 이제 좁혀야 되지 않겠니? 조금 이제 사람을 조금 이제 우리가 너무 믿는 거 그거는 조금 이제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것이 다산 선생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조선은 어떻게 갔을까요? 조선은 다산의 방식으로 가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도래.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야.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바탕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야. 라고 어떻게 보면 따옴표를 친 거죠. 침으로써 그걸 예외로 만들면 어떤 면에서는 눈 감는 거죠. 눈 감고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 정치학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 사태를 무마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욱더 간교한 계획들이 억제되지 않고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암의 희망대로 또 성리학자들의 희망대로 인간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난 명예를 알고 나는 그런 부끄러움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절로 잘 조절이 돼가지고 잘 질서가 유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조선 후기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두 가지 양상이 다 나타나는데 다산 선생의 우려는 뭐냐면 이제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가 어느 정도 전환할 수 있는 계기에 온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얘기를 던짐으로써 사실은 이 글을 다산 선생이 이러한 주장을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냐면 정조임금에게 한 것입니다. 정조임금은 기본적으로 주자학자고 그가 세웠던 정치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명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부추기고 또 이렇게 상호 이렇게 신뢰함으로써 북돋아지면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정치 계획을 했던 분인데 그 정조임금께 다산 선생은 임금님 조금만 그 수위를 낮추시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아마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한번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좋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산 선생이 드린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예외라고 하는 이 사태가 역사학자들한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다산 선생을 제가 이제 처음 딱 포착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산 선생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민감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건 그의 우려였는데요. 왜냐하면 조선이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던 정치 기획이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그 걱정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시고, 그게 다 강진유배 가셔서 연구하신 겁니다. 정치 일선에서 완전히 이제 밀려나갖고 지방에 내려가서 보니까, 지방에 강진에 가니까 그 시골 사람들의 막 그 생태들을 이제 두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목도하면서 단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인간들의 야성적인 면모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나니까 그 희망의 노래를 약간은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산 선생이, 우리 임금님께서는 구중궁궐 안에서 이 많은 백성들이 모든 명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이게 회복이 될 것이라고 너무 굳게 믿고 계시는데, 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내가 목도하고 이런 글들을 써서 임금께 올려보내니까 임금님께서는 그걸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미 정조는 돌아가신 상태고요. 이미 저 다산이 유배 갔을 때는 정조 사후에 간 거니까, 이제 그 정조 임금님 이후에 순조 임금께 이런 얘기를 올려서 자신의 정치적 감각이 왕의 정치에 반영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나 그런 다산 선생의 희망은 희망에 그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보면 조선의 정치는 늘 희망가를 부르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 조선이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고, 지금처럼 사이가 안 좋은데요. 안 좋았다가 이제 다시 국교 회복을 위해서 조선통신사를 이제 일본에 보냈는데, 통신사 그것도 수백 명의 행렬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부산에서부터 이제 바다를 건너 동경까지 가는데, 어떤 그 통신사 그 외교관의 그 시에 보면은 이 한양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길에 이 조선 사람들이 그걸 구경거리라고 길에 나와가지고 막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냥 막. 그리고 막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다 떨어져가지고 막 가마가 부서지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가던 행렬이 막 멈추고 막 그런 일이 이제 막 벌어지는데, 일본에 딱 가니까 동경으로 가는 그 연도에 모든 인민들이 그냥 무릎을 다 꿇고 남녀노소가 쫙 대열하고 있는, 정말 쥐죽은 듯이 대열하고 있는 걸 보고 이 통신사 외교 사절단이 남긴 시에, 아름답도다 이 질서요. 조선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정말 뭐 이런 말 여기 써도 될지만 말하자면 개판이었는데요. 엉망진창이고 막 떨어지고 막, 뭐 심지어는 제가 어떤 자료 보면 사도세자가 온양온천에 이게 온천 여행 갈 때 다리가 아파갖고 사도세자가 온천 여행을 이제 갔었거든요. 그리고 온천 막, 그럼 왕자가 이제 온천 여행 가는데 한 할머니가 우리 왕자가 어떻게 잘생겼나 하면서 막 그 가마로 막 난입을 하셔갖고 사도세자 얼굴을 막 쓰다듬고, 아유 우리 왕자가 잘생기셨네 뭐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사도세자 측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도세자가 얼마나 인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우호적이었는지, 막 할머니가 그렇게 막 와서 막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훌륭하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일화로 쓰지만, 달리 보면은 엉망진창인 거거든요. 그냥 막 들어와서 뭐 시위대가 있건 말건, 뭐 옆에 무슨 뭐 군병들이 있건 말건 와서 막 얼굴 만지고, 누가 와서 왕의 얼굴, 막 왕제 얼굴을 막 만지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뭐 할머니면 빠르지도 않았을 텐데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주변에 이 경계가 형편없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막 엉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 가니까 그냥 쫙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서 이 외교관이 일본에 오니까 막 이 엄청난 이 질서의 이걸 보고서 감동을 먹었는데, 더 재밌는 건 그 뒤에 그 사람이 쓴, 그러나 나는 이 조선의 엉망진창이 훨씬 더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이 일본의 질서 위에 있는 그 무력과 억압의 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식의 글로 마무리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조선 사람들은 결국 그런 엉망인 것 같이 보이고, 개판인 것 같이 보이고, 뭐는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인간에 대한 희망을 기초로 해서 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정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점은 우리가 20세기 들어서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성리학 사회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억누르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이에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선한 본성을 끌어올려서 그걸 가지고 자산을 삼아서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것을 훼손하는 위선들, 그것을 훼손하는 악의들, 이런 악의들이 도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숙제가 됐던 것이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김선달 같은 사람들, 이런 나쁜 자들이 그 자신의 악의를 숨기고 여기서 그런 계교를 부리면서 자신의 악행을 숨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이 신뢰 사회는 기본적으로 훅 무너지거든요. 다산 선생님은 그걸 걱정하셨던 거고, 연암 같은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부끄러움을 아는 명예의 정치 때문에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여전히 하셨던 거죠. 어디 편에 손을 들으시겠습니까? 지금 하는 저의 오늘 뭐 1시간 남짓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도래라고 하는 거 혹은 이 살인사건 중에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시체를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김선달 이야기를 제가 조금 만들어 갖고, 근데 이 김선달 이야기가 조선에 가면 상당히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욕망을 막 분출하기 시작했고, 어떤 면에서 연암의 인간에 대한 희망을 조금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힘을 더 얻어가는 시점일 수도 있고, 이것을 뭐 근대 시작이라고 이야기 뭐 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보다는 어쨌든 인간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조건에서 정치 개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변화는 틀림없이 18세기 후반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까? 제일 좋은 건 수험생 같은 답안이죠. 연암의 방법과 다산의 방법을 제일 반반 섞어서 시중을 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 답안지 같은 뭐랄까 수험생 면접 답안지 같은 이제 답안지가 나요. 사실은 그게 제일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 시중이라고 하는 것, 지나치지도 않고 치지도 않으면서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도 인간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않으면서 그걸 어떻게 잘 조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조선 후기에 큰 숙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도래와 같은 예외적인 사태가 누구에게는 예외적이었고 누구에게는 예외적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 그거는 결국 그들이 어떻게 이 사태를 파악하고 어떤 말하면 정치 계획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또 여기 선생님들께서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떠한 정치 계획을 갖고 나가야 할 것인가, 또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위선과 악의 은닉과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컨트롤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선시대를 공부하는 이유는 꼭 조선시대를 통해서 뭐 오늘날 무슨 교훈을 꼭 얻는 건 아니지만, 조선시대도 결국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었고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정치 계획을 했던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하고 무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선시대를 조금 더 애정 있게 봐주시고, 연암의 이 글은 사실은 굉장히 실마리에 불과하고, 연암의 글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시면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산도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요. 그건 오늘날 뭐 정말 어떤 당론의 입장인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읽지 마시고요. 이들이 정말 인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고 어떤 정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그런 고전들을 접하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거기서 읽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연암의 명론이라고 하는 작은 글에서 시작해서 조선 사회가 어떤 정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도래라고 하는 특별한 사태를 맞이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인간을 또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역사가들이 또 어떻게 다시 또 그걸 포착하는지, 그래서 예외를 다시 또 역사가 그 예외를 또 어떻게 다시 포착하는지, 이런 것들을 뭐 한 이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할 얘기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늘 이걸 계기로 해서 연암이라든지 다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뭐 이렇게 조금 더 글을 들여다 보시겠다고 생각이 들면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늘 현재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양의 고전들을 참조하고 서양의 어떤 뭐 제도 이런 문제들을 참조하는 것만큼이나 사실 우리 조상들이 똑같이 이 인간 세계를 어떻게 잘 꾸려나갈지를 무지하게 고민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고민의 흔적들이 정말 잘 남아있거든요. 그걸 뭐 연구해서
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 같은 이제 역사학자의 임무이고 책무인데 오늘 조금 제 수준이 낮아서 조금만 맛배기로 보여드린 것이고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 세계를 잘 꾸려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또 진지했는지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까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